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52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명인을 모셨습니다. 제가 언론사 데스크에 있던 시절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정치평론가시고요. 칼럼니스트, 딴지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자칭 2승 전문가, 딴지일보 3대 글 자판기. 누르면 글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어디를 누르나요? 네. 왜 이래? 마물극장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물뚝심송 박성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박수 쳐주면 저번 주에 나온 게스트나 예전에 카인도 그렇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형평성에 맞추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요? 네. 한 가지 정정 사항이 있는데요. 네. 2승 전문가가 아니고 2승 의견가. 2승 의견가. 예. 그 전문이 2승의 전문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내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 네. 저승도 취급하십니까? 그게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저승이 과연 2승 의견가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네. 제가 결론을 내렸죠. 저승은 일종의 판타지이기 때문에 2승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또 유려하게 물대기를. 다 내 거 하시는 건가요? 아전인물 예. 뚝심송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실 저희가 책 2권에 대한 소개와 네. 부탁드렸는데 워낙 그 물뚝심송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승전 기본소득이란 게 있어요. 기승전 결이 아닙니다. 물뚝심송님은 현재 논의되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기본소득 얘기가 이번 대선에서부터 좀 이렇게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의 한국에서 최초로 의제에 올리다시피 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옛날부터 기본소득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좀 일찍부터 한 거는 맞는데 제가 의제로 만들었다는 건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원래 우리나라에도 그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관련 조직이 있는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이름이 기본소득 그 지구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BIEN 베이직 인컴 어스 네트워크입니다. 그 산하에 BI 한국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이제 원래 기본소득 그 조직이 다 있었고 선구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단지 그분들한테 기본소득 개념을 배우고 일반 대중에게 약간 알렸다라는 정도. 많이 알리신 것 같은데요. 하긴 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갔더니 네. 그분들께서 야 우리가 한 2년 동안 홍보한 것보다 제가 글어놨으니까 더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알리셨어요. 예. 자,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오신 물뚝심송님께서 기본소득이란 건 모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게 진보적 의제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저의 인간다운 삶은 원고 마감을 계속 이렇게 딜레이를 하시면서 저를 새벽 4시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저의 인간다운 삶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계속 놀릴 겁니다. 예. 원고 늦은 거. 잠시 회의 중이니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유신 특집 했었는데 유신의 망령마저 지금 뭐 제사상에 올랐습니다. 이 시킨 굿이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은 안 된다는 일념으로 하야를 외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세상이 바뀌냐? 여러분 살림살이가 갑자기 나아지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인 우경화의 시대, 퇴보의 시대를 겪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살림살이가 바로 필 리가 없잖아요. 피나요?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주름을 이제 하나 둘 계측해서 다림질하는 그런 고구마의 길이 펼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2부 시간에는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과 함께 물뚝심송님과 함께 이 오늘 주제를 이야기를 처음 마중물을
시작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뚝심송님 아무래도 청년 실업 문제.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렇죠. 가장 심한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나이브한 표현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그 심각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실업이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존권이 위험해집니다. 생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네가 뭔가 게으르거나 네가 공부를 안 했거나 능력이 네가 없어서. 능력이 없거나 어떤 경쟁에 밀려서 취업을 못한 걸 가지고 왜 사회 탓을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게 뭐 이제 전형적인 우파적인 논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경쟁에 낙오한 자에게는 그 가혹한 징벌이 필요하다라는 게 경쟁 위주의 우파 사회의 네. 의미인데, 근데 그 우파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실업률이 높아짐으로써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준다는 거죠. 소비 여력이 줄어드니까 네. 시장의 규모가 줄면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순환 구조, 그 시장 경제의 순환 시스템의 붕괴가 오거든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옆에 있다가 이 순환 시스템의 사이즈가 줄게 되니까 세수가 줍니다. 그럼 국가도 규모가 주는 거예요. 그럼 사회 전체가 이렇게 축소된다고 표현하면 좀 약한 거죠.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예.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의도 자체가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그 개인들이 시스템을 이제 불신하게 되면 우경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잖아요. 이제 일본도 그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 이후에 급속도로 우경화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백인 하층민들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강수를 두게 되잖아요. 그래, 트럼프를 지지해 버리겠어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여기서 도시의 승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도시가 디트로이트예요. 그렇죠. 디트로이트는 시 자체가 파산했어요. 여러분 지금 디트로이트 나우라고 그 구글 검색창에 치시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소방서, 오페라 하우스, 경찰서 이런 게 나오는데 경찰서, 소방서가 부도가 나 있어요. 몇 년 됐죠, 진짜. 오래됐어요. 그 도시 자체가 그냥 끝났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출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집은 지금 여기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출근지가 걸어서 한 3-4시간 거리예요. 근데 대중교통이 마비돼 있고 승용차를 몰 돈은 안 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노동하는 노동자 얘기가 최근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뉴스에 나오고 나서 모금으로 차를 사줬죠. 모금으로 차를 사줬어요. 네. 이게 지금 우연히 소개되면서.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8, 90년대 디트로이트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이 그 차를 몰 수 있는 기름은 사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디트로이트 관련 일화는 그런 게 있었죠. 그 아이패드 신제품하고 디트로이트에 버려진 그 집을 바꾸겠다.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집주인이 그걸 제안을 했고 다른 사람이 아이패드 하나 사주고 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 집주인은 어디 가서 사는 건가요? 집주인은 아이패드 뭐 들고? 진작에 다른 도시에 자기 근거가 있었던 거죠. 팔지 못하니까. 예, 어차피 버리는 집인데 아이패드 하나 주면 이 집을 주겠다. 뭐 이런 거래가 성사가 될 정도로 도시가 쇠락한 그런 케이스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트로이트와 같은 일이 국가 단위로 확장되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우리 상상력을 좀 이렇게 밀어붙여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인데, 우리도 지금 이게 방송하면서 노동하고 있잖아요. 이 노동으로 돈을 벌면 또 생산된 가치를 사서 이런 식으로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화와 노동이. 그렇다고 봐야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돌리는 그 시스템은 이게 직선 구조가 아니고 항상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는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과 소비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로 가치, 즉 재화, 돈을 분배받고 그 돈으로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거죠. 이렇게 되니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디트로이트의 사례는 그 사이클이 붕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붕괴되니까 그 도시 전체의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의 순환 시스템이 망가지고 생존이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인구가 줄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폐허가 되고 모든 공공 서비스가 붕괴하면서 도시가 몰락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전쟁 이후에 도시가 망한다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그죠. 이촌 향도라는 말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농촌은 망합니다. 네. 왜 망하냐면 사람이 없어져서.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 막 나이 60대 이상 환갑이 지난 분이 청년 취급을 받는 네. 네. 70대 80대만 다 있고 이제 젊은 사람 아무도 없는. 뭐 얘기를 들었는데 예. 베트남 세댁이 네. 이제 오면은 현수막 걸리고 마을에서 잔치한다는 마을 거예요. 잔치하고 막 마을 젊은 사람 왔다고. 환영하고 막 애기 나면 온 동네가 예뻐해주고. 동네가 다 같이 네. 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 망한 건데 농촌은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한국 사회에서 도시가 망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진 그렇죠. 예, 그렇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코앞에 와 있다. 이게 어쩌면 우리는 그 도시가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무너지는 형태가 아니라 예. 한 번에 그냥 다 훅 맛이 가버리는 형태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형 몰락은 무엇일까 봤을 때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저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에서도 농촌이 몰락한 원인이 인구 감소라는 거잖아요. 네. 네. 물론 농촌은 인구가 도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면은 이 커뮤니티 외부로 가는 것과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 커뮤니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줄고 있죠. 네. 그럼 우리도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직업이 주는 소득으로는 아이를 하나 이상 키우기 힘들다. 혹은 아이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미리 부모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자기들이. 물론 결혼 자체도 하기 힘들고요.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서울대 갈 수 있다. 내가 늘 주장하잖아. 인구가 없어서 경쟁률이 경쟁률이 떨어져서. 없기 때문에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지금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이제 한 세대, 한 1년 세대가 몇십만 단위로 있는데 네. 서울대 입학 정원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게까지 가면 국가가 사라집니다. 국가가. 왜요? 그래도 한 곧 올 겁니다. 그래도 한 한양대, 중앙대 정도 갈 우리 때 그 친구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왜 그렇게 보냐면은 그때쯤 되면 대학을 가는 것도 약간 의미가 없으니까 대학을 가지 않는 인구도 상당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그중에 대학을 간다라고 치면 정말 대학이 줄어서 서울대는 뭐 그냥 방구 좀 끼면 가는 거고. 자, 인구 절벽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수치가 실제 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상상하기가 힘든 일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섬뜩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그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서로 상충하면서 그 인구가 줄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약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학교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죠. 예. 일자리도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줄면 네. 더 쉬워질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삼성 가고. 전체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인구가 감소하는 그 비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시장 규모가 줄고 시장 규모가 줄면 기업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과거 전근대 시대에는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의 이제 농노들을 다 죽이고 난 후 그 농노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렇죠. 농노라는 신분에서 해방되게 되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농토가 다시 황폐화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농부들이 지을 없어지는 사람이 바람에 없으니까. 지을 사람이 네. 없으니까 다 이렇게 개간돼 있던 농토가 다시 숲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전 농토의 뭐 60%가 다시 숲이 됐다. 뭐 이런 정도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죽은 사람들은 안 됐지만 흑사병 그렇죠. 같은 경우는 살아남은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많은 직업의 기회가 생기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고 하나의 전기로 작용을 했죠. 하나의 네. 그 근대를 산출하는 어떤 결과적으로 전기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 물뚝심송님 하시는 말씀은 일자리가 전근대 시대에는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마 요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예. 부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대하는 그 대안이라고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방법들이 다 구시대적 발상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던 중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리면은 일자리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조선 사업하면 예. 그 노동자들이 이게 확 필요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안산 지역에 땅에다 금을 그어서 여기는 이제부터 공단이다. 그럼 그냥 자발적으로 공장이 막 지어집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아직도 이 사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또는 뭐 창조경제를 통해서 늘리겠다. 그게 먹히는 거죠. 예, 이런 그래서. 말을 계속합니다. 사람들 네. 그 말을 또 믿어요. 네. 그렇지만 벌써 서너 번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일자리가 늘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다 일자리 얘기하면서 연계해서 자기 어떤 경제적 청사진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지식정보산업, 이건 DJ 있단가요? 생명공학 하니까 또 황우석 그분이 그렇죠. 네. 네. 아, 그분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나이트메어. 네. 트라우마. 그리고 왜 참여정부의 처절한 실패. 저는 뭐 노빠긴 합니다만 동북아 금융허브. 아, 요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방향이죠. 요거는 진짜 그 정말 수없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명박 박근혜 해가지고 녹색 성장 창조 경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떤 새로운 산업 필드를 만들면 그렇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직업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관념에 정치인들이 있어 왔고 예. 그 관념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 70년대 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게 단지 그때보다 좀 규모가 커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와 질적으로 다른 상태다. 더 이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분야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일자리 늘리겠다는 발상은 안 먹힌다는 겁니다. 지금 뭐 신성장 동력이라는 말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하도 많이 들어서 예,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신성장인지 정말 신인가? 그럼 지금까지 해법이 없었으면 물두님 예. 우리나라 이제 필리핀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필리핀 또는 뭐 브라질 또는 멕시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많죠. 예. 근데 그게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적 커뮤니티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저 뭐 100몇 건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싹 없어져도 전 세계에서는 눈 깜빡도 안 하는 그런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무역 수지 규모로는 세계에서 6위, 7위 정도 합니다. 전체 총생산 규모에서 뭐 12위, 13위 뭐 좀 네. 많이 좀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10위권 전후의 규모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몰락하게 된다. 그럼 세계적으로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마치 그 대마불사론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묶여 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그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렇네요.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한다거나 핵 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타격이 크고 중국도 타격이 큽니다. 뭔가 든든해지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힘든 와중에. 힘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할 때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을 같이 봐야 된다. 이것을 놓치면은 제대로 된 답안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신성장 동력이라고 새로운 산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우리만 하겠느냐.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답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직관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자 일자리가 부족해요. 이제 제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자리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긴 하잖아요. 그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벌이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안 된다. 그렇죠. 그 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그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면 누군가 이미 다 했을 거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쟁하지 않고서는 뭐 우주공산 같은 게 없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옛날 그 60, 70년대 마인드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제대로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자면
그 대안 현재 당장 어떻게 뭐 대안부터 내놔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뚝심송님께서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예. 뭐 미리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책이 2권입니다. 네. 그 2가지를 저는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은 하나는 집단적인 관점, 어떤 커뮤니티 전체를 보는 집단적인 관점을 그게 이제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그렇죠. 책이죠. 도시 성리는 그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일자리가 어떤 의미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예, 그 책의 제목은 직업의 지리학이고요. 그렇죠. 예. 그 책에 대한 소개와 예. 풀이는 저희가 내일 하게 될 거고요. 자,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 책을 썼어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게 과연 한 명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는가. 공동 저술이 왜 아닌가? 그러니까요. 보니까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고 그 리퍼런스에 다 쓰여 있습니다. 리퍼런스 내용이 몇십 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요새 유행하는 학문적 결과가 좀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섭이라고 뭐 통섭이죠, 하잖아요. 통섭. 예, 통섭이 그 한자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뭐 융합, 그냥 어떤 그 장르 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두루두루 통한다. 예,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동서고금의 역사를 종횡무진으로 훑으면서 인류에게 이렇다 할 정도의 족적을 남긴 거대한 도시들, 그 도시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왜 성장을 했고 또 왜 쇠퇴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도시가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공통 분모를 추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냥 피상적으로 아마 이렇겠지 뭐 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도시의 성장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틀리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건 완전히 우리 예상과 정반대예요. 예를 들자면 도시의 생활이 교회, 한적한 네. 교회의 생활보다 훨씬 에너지 전략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이다. 도시의 생활이. 도시의 생활이 이런 결론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설득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파트에 살면은 난방비가 더 적게 듭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층 위층에서 난방을 하니까. 중간층일수록 정말 유리하죠. 그렇죠. 예. 네. 그 산속에서 뚝 떨어지는 공간에 혼자 산다면은 그 사람이 조선시대처럼 장작 불 때도 살 거 아니면 봐야 기름 보일러를 쓴다거나 하면은 네. 도시에서 사는 정도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최소한 3배 이상 든다. 아, 그렇게까지 많이 드나요? 예. 아. 그 사람 명수 대비. 어. 그 시골에 있는 저택에 사람이 한 가정이 산다면 2명, 3명 삽니다. 네네. 그 2-3명을 위해서 집 한 채를 다 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왜 엘고어가 미국에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네. 자기는 이제 환경운동 한다고 이게 전원 주택이 아니라 전원 사무실 같은 거를 그렇죠. 이렇게 예. 지어놓고 하다가 공화당에게 이제 그 망신을 당한 게 망신당하죠. 거기 들어가 있는 전기 소모, 예. 연료 소모, 물 소모. 물 소모 이런 걸 딱 보니까 아니 그냥 도시에서 왜 환경 그 운동 하시지 왜 그 숲을 속에서 굳이 자연을 망쳐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깨알같이 프리우스 같은 거 타고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그 산속에 있는 집에서 네. 그 쏟아내는 탄소의 양은 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 살기 위해서 교회로 빠졌는데 이게 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게 아주 다양한 도시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면서 망가져가요. 사람이 사는 것이란 예. 진짜. 근데 이제 좋은 책이 의뢰 그렇잖아요. 좋은 책은 통념을 뒤집는 게 이제 통념을 뒤집어 주면서 읽는 사람한테 좀 그럼요. 지적 쾌감을 주는 게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또 다른 통찰도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 도시 통찰도 통찰 나름인데 이 통찰은 진짜 통쾌한 통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범하는 잘못된 판단을 네. 왜 잘못된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의 껍데기, 도시의 하드웨어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사례를 들어주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도시가 몰락해 가니까 시장이 도시를 네. 구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사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막 공급을 해요. 많이 보던 장면이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그 가든파이브하고 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든파이브. 그리고 그 건물은 완공되자마자 한 번도 전체 그 공간을 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모노레일을 설치합니다. 아, 모노레일. 이것도 많이 본 건데. 네, 어제 많이 듣던 제가 거네요. 의정부 진짜. 사는데 예. 의정부 경전철 그러니까 경전철 모노레일, 파산했지 않아요? 용인의 모노레일이 파산했죠. 어. 예.
그러니까 모노레일 만들어서 파산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인천은 아예 월미도 쪽에 예. 그건 아예 만들고 운영도 안 했어요. 레일만 있어요. 계시도 못하는 거예요. 네, 계시도 못했어요. 레일만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가면은 저도 이거 분명히 뭐 이렇게 그 롯데월드 같은 데 있는 어떤 네. 그런 유형인데 이게 월미도가 유원지다 보니까 섬을 전체를 유원지를 하려고 그랬나 했는데 나중에 놀이기구. 들어보니 예, 놀이기구.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시의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기 만들려고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레일만 있고 그 이제 뭐 샀긴 샀는데 어쨌든 그냥 운영 안 하고 파산 이렇게. 그래서 그 레일은 아직도 제가 알기로 있어요. 딱 그 인천 차이나타운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게 쫙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영문법 책에 보면 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아임 인천드. 아이 서울유.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여러 개 수십 개 이상의 도시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거의 비슷한 일이 이미 다 벌어진 상태다. 정말 사람 사는 건 정말. 그리고 그런 거에서 어떤 동일한 맥락을 뽑아내는 그 저자의 탁월한 관찰력, 또 데이터를 비교하는 분석력, 놀라운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이런 질문. 도시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활 공간과 어떻게 다른가? 도시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도시의 기준이라고 하면 하드웨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도로, 바둑판신 도로, 건물이 많아야 되고. 건물, 마천루. 마천루, 불야성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 인력이죠, 인력. 인력이죠. 다양한 직업 인력이 밀집된 곳이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정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골은 과거의 도시보다 훨씬 많은 문명을 누리고 있죠. 그럼요. 그렇죠. 뭐 경운기, 자동차랑 구조 똑같은데 그 부품 막 몇만 개씩 들어가는 현대 문명의 총체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시골에서도 TV 있고. 그럼요. 너무 TV 있고 이거 너무 무시한 소리 같다 진짜. 아니 그냥 언제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 그냥 모든 시골 그냥 네. 시골 현대 시골 자체 주민들 핸드폰 쓰고 시멘트 구조물 안에 살고 근데 그걸 도시라고 안 하잖아요. 요새 낙도에 가도 와이파이가 다 있고 하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도시라고 안 하고 옛날에 오히려 경복궁이 있는 한양이나 요건 분명히 도시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소가 막 이렇게 네. 걸어가고 하지만 그냥 이런 본질적인 게 인력의 차이다. 인력이 다양한 인력이 밀집해 있다. 다양한 직업 인력이. 다양한 직업 인력이 밀집해 있다. 재밌는 옛날 얘기 혹시 재미없으면 자르셔도 됩니다. 아 대표님 그런 거 잘 자릅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평생을 네. 소방관을 하시다가 은퇴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제 소방관으로 일할 때 일본에 이제 어떤 견학 여행을 네. 갔다 오셨는데 일본에 갔더니 농촌이 얼마나 잘 살면은 집집마다 오토바이가 있더라. 그런데 아버님 당신께서 이제 은퇴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 경운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네. 농촌에 집집마다 차가 있다. 오토바이도 아니고. 어. 그랬는데 아까 필통님께서는 이제 경운기 말씀하셨죠. 네. 요즘의 농촌에는 경운기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트랙터입니다. 트랙터지. 맞아. 경운기로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땅의 범위가 너무 작아요. 경운기는. 아.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어디 너무 가는지. 느려. 아쉽다. 제가 군대에서 군생활 하면서 대민지원 나가서 경운기를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저 되게 재밌던데. 경운기하고 트랙터 정비까지 다 할 줄 아는데. 아 그러세요? 예. 아 근데 요즘에는 경운기로 농사 짓는 거는 유일하게 주말 농장밖에 없어요. 주말 농장. 근데 경운기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경운기가? 그럼요. 경운기 뒤에 그 짐 싣는 트레일러를 띄면은 띄고 그 앞부분에다가 다른 농기구를 장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 대신. 저는 이때까지 운송수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렇긴 해요. 앞에 있는 개가 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엔진이 거고. 그죠. 예,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는 그냥 트레일러입니다. 늘 농촌에는 그냥 경운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인력을 가지고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데 교회나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인력이 굉장히 균질하죠. 뭐 농부는 다 농부고 이런 건데 제가 아까 경복궁 얘기를 들었는데 경복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보다 규모가 몇십 배였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상궁들이 있죠. 상궁들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죠. 상궁들은 또 소비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부를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균관을 만드는데 그럼 그 성균관을 보조할 다른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반촌이잖아. 그게 반촌이잖아. 반촌에서 뭐 저 음식도 해다 갖다 주고 네. 뭐 소도 잡아야 되고 뭐 다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반촌 사람들은 농부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밖에서 곡식이 들어와야 돼. 재료를 사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거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경복궁 하나만으로도 그 다음에 경복궁에 출퇴근하는 관료들 있잖아요. 그렇죠. 관료들 사는 곳,
관료들이 술 마시는 곳 다 전문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뭐 주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양이 자연스럽게 도시가 되는데 시골은 그 인력의 풀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다양성이 없는 곳이 시골이라는 거죠. 다양성이 없다. 네.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레이저도 그렇고 뒷시간에 다룰 그 책도 그렇고 도시의 특징을 다양성과 역동성에서 찾고 있다. 라고 정리하면 좀 그럴싸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역동성에서 찾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란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예. 이제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다양성과 역동성이 그럼 없으면 안 될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이 글레이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트로이트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보여주면서 디트로이트가 성장할 때 있었다가 네. 쇠퇴할 때 없어진 게 무엇인가. 그 이걸 조건. 시작합니다. 예, 그 조건을 뒤져봅니다. 예. 그럼 이제 예. 그 조건 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도시가 어떻게 흥망하는가, 예. 흥망성쇠하는가 요 얘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여기서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애초에 일자리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이 책으로 넘어왔는데 도시의 흥망성쇠. 예. 그 일자리가 소멸하고 있다는 현상적인 측면 자체는 예. 책에서 꽤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도시가 성장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과정도 일자리가 본질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왜 현대사회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네. 도시의 성장과 쇠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현대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이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내는 답변은 바로 이 다양성의 문제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대도시들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네. 그때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은 대부분이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대륙, 신대륙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자가 대륙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여기서 생산한 물자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항구가 중요해지는 거죠? 항구가 중요해지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은 사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 처음 생겼을 때는 그 가장 중심되는 항구였다. 그러니까 동부의 핵심 항구였고 여기 이 대서양을 건너온 물자들이 다 뉴욕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분배가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했던 뉴욕 네. 또는 뭐 영국에는 리버풀 같은 항구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물류가 점점점 해운 항만에서 육로 수송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려면은 이제 배가 필요한데 네. 초창기에는 뉴욕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그 오대호를 타고 따라서, 가는 또 네. 운하를 네.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 뭐 피츠버그라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도 수송이 가능해지죠. 그럼 철도가 등장하면서 반대로 이 배로 수송하는 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확한 그 도시, 대도시의 그 특징은 철도역이 있어야 돼요.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물류는 맞죠. 근데 철도 다음에 들어서는 이제 운송수단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당시로서는 그 최첨단 기술이었죠. 네. 처음 보는 거예요. 자동차가 대거 소비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물류의 중심지, 중심 거점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져요. 자동차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도로만 있다면. 분산돼 버리는 네. 거죠. 대신에 성장하는 게 뭐냐?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기지로서의 도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죠. 네. 그러니까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과정. 여기에서 이 도시가 도시로서의 특징을 갖추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드는 대형 회사를 설립할 그 과정에서 이 도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전 세계의 자동차 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는 지식인, 발명가들이 네. 디트로이트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 직업 인력의 집중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 머리 좋은 사람들도 왔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할 사람도 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건 그 사람들이 생산량을 늘릴 때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이 똑같이 최근에 네. 20세기 말 21세기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도시라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발전이,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에는 그 미래의 중심적인 기술이 될 만한 그 자격이 있는 기술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망하고 그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죠. 근데 뒤에 바로 디트로이트 같은 다양성이 경우는 있고. 예. 자동차에 올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온갖 기술, 뭐 배 만드는 기술, 철도 만드는 기술, 모든 기술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술끼리 경쟁하다가 경쟁을 하다가 자동차가 살아남은 자동차 산업이 예. 승리하고 그렇죠. 디트로이트를 자동차 산업 기지 생산 기지로 장악을 했는데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더 싼 인력을 찾아서 공장을 멕시코에 짓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도시가 망했다. 그건 그 다음 단계인데 일단 그 도시에서 헨리 포드가 만든 포드 자동차 공장이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근처에서 대규모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의 다양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장이 생겨버리니까. 기술은 정해졌어요. 그 이미 공장은 세워놨고 예, 그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갈 돌아가죠. 거고. 그 공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 단순 노무자들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예. 그 단순 노동하면서 80년대까지 꿀 빨았는데 진짜 훌륭한 직업이었어요. 이건 진짜 직업으로서. 우리나라 노동계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차 산업 종사자들이 꿀을 빨고 있는 단계입니다. 울산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디트로이트가 망하기 직전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 글레이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지식의 다양성, 정보의 다양성, 기술의 다양성, 또 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작은 지역 내에 밀집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식과 기술이 살아남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성과 역동성이 존재할 때 도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도시가 되어버리고 고정되니까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다른 도시의 추월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도시가 할 줄 아는 건 이미 고정되어 버렸거든요. 새로 성장하는 도시들,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울산의 도전을 받게 되는 네. 겁니다. 뭐 울산도 있을 예. 것이고. 뭐 북경도 있죠, 뭐 네. 상하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유럽에 있는 다른 공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그 도전을 받아내지 못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디트로이트가 우리나라의 울산이나 그렇죠. 이런 그 중국의 상하이나 이런 도시에 도전을 받았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가성비가 떨어져 있었던 떨어지는 거죠. 거죠. 이게 뭔가 역설인 것 같아요. 역설이죠. 어떤 도시나 네. 국가가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걸로 발전을 했는데 외려 그 발전이 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끝에까지 발전을 네.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글레이저의 의견에 따르자면 디트로이트는 그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이 모이는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건물 할 게 아니라.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미 집을 건물 많이 남아들어가고 지었죠. 있는데 예. 예. 집이 없어서 도시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 이야기는 반복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시는 네.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주거비 지원도 좋고 뭐 소비성 그 자금 지원도 좋지만 제일 첫 번째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거의 결론을 내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 저희가 좀 오래 붙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결국 우리 먹고 사는 얘기 할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린 너무 집중해서 문제잖아요. 교육이 부족한 나라는 아닌데 예. 이게 어떤 국가적 특성을 어떻게 풀어주실지 그건 물론에서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자세히 또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서 이 디트로이트가 교육에 투자를 안 하고 사람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다양성을 놓쳤고 그래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사례로 실리콘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타클라라에 있는 네. 실리콘밸리의 탄생에서부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라는 대학교가 주도합니다. 아. 그 대학 출신들이 그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된 회사들을 다 세운 거예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닉스 시절에 예, 아주 대단했었죠. 네.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그 회사 이름이 SUN인데 네. 그죠. SUN이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긴 이 대선 진리교예요. 그 약자입니다. 좋은데? SUN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예요. 아. 회사 이름이 학교 이름이에요. 그냥 대놓고 정말. 예. 설립자가 스탠포드 출신이고 그 같이 설립한 사람들이 다 연구진들이 다 스탠포드 출신이에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한 시리즈로 한 10편 정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런가요? 원래 저도 좋아했습니다. 원래 물질신송님이 이제 그 공과 쪽이시라. 네. 아, 맞아요. 공과라니 물리학과는 공대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어. 물통님은 이과인.
비천한 문과 출신이 이렇게. 저희 지금 근데 쪽수로는 저희가 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3대1입니다. 제가 눈치가 모자랐군요. 뭐 그럴 정도였으니까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있었고 디트로이트에 없었던 것 바로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는 거대한 회사들이 생겼다가 굉장히 빠르게 없어져요. 디트로이트에서는 회사가 하나 생기면은 몇십 년을 가는 갑니다. 거죠. 근데 뭐 자동차 2차 제조 공정이란 게 그렇죠, 뭐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디트로이트가 망한 걸 회피하려면은 자동차 기술 이외의 기술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라는 데 답을 내는 거죠. 근데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적 밀집. 이거 굉장히 말이 많은데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회의, 뭐 화상통신 가능하고 뭐 그냥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더라도. 예. 네. 그죠? 그런데 묘하게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밀집되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냅니다. 그게 이 글레이저는 단순한 언어적 정보 전달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바글바글 효과. 예. 이런 예를 들면 너무 저렴하긴 한데 왜 흔히 우리 어떤 음식 장사를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집이다 할 때 여러 다양하게 이 집은 순댓국집 저 집은 또 뭐 고깃집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템이 하나씩 있는 데보다는 순댓국집만 쭉 몰려 있는 데가 훨씬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럴 수도 거예요. 있죠.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골목이 쭉 다 똑같은 아이템을 할 때 왜 저러지? 저럼 장사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려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도 않나 싶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맛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아이템이 몰려 있으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만 먹는데 저기만 다 오나 싶은데 그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지금 뭐 오늘 쭈꾸미 먹고 싶으면 쭈꾸미 골목 간다. 뭐 그런가 봐요. 뭐 이런 거겠지.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어떤 상권의 형성? 그렇겠죠. 뭐 이런 그런 점도 개념이겠죠. 있겠죠. 네. 근데 글레이저는 일단 순댓국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맛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순댓국에 꽂혀가지고 그 도시 특유의 생명력에 대해서 글레이저가 예. 그 대면 접촉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의 대면 접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그 대면 접촉의 가치를 어떤 그 정보 전달에 둘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통섭적인 이 단어 싫어하면서 또 쓰게 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관점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이제 인문학적인 정보들 당신 이 장비를 이렇게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술적 이과적 정보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비천한 문돌이들의 쓰임새를. 예.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단순히 그게 미디어 기술로 전파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도에게 어떤 그 컨퍼런스 회의란 그 네. 원격 컨퍼런스를 하면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존재한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일종의 사회적 교육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그 기술과 기술을 둘러싼 무언가를 더 전달할 수 있다. 태도라든지. 예. 그러니까 만나서 술 한 잔만 하더라도 같이 뭐 자극받는 바가 있다 이거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뭐 그런 게 상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면대면으로 만났을 그렇죠. 때. 예. 그 대면 접촉이라는 게 그럼 얼굴 보고 부대껴야 진짜 교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진짜 뭔가를 잘하는 선배, 잘하는 그 앞선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인력의 밀집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다양한 인력도 인력인데 그 밀집이 역시 중요한 거군요. 밀집의 의미는 그 밀집의 의미는 역시 또 다양성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대면 대면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고 기술을 전파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중에서는 진짜 그 기술의 마스터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밀집됨으로써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서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예. 전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도 이 기술의 발달이 결국 그 매뉴얼적 전수 이외의 것을 결코 옮겨주지 못하고 있다. 못한다기보다는 네. 느리다. 느리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평평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뭐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유튜브만 통해서도 네. 자잘하게 웬만한 건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실제로 물리적으로 대면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글레이저는 네.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플러스 정도가 있다. 예. 어떤 정서적인 플러스 알파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인강을 듣다가도 네. 바로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게 좀 더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대 접촉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걸 대면 접촉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모방 심리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 내가 저 사람만큼 일을 잘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큼 일을 잘해서 저 사람만한 연봉을 내가 받아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처럼 나도 새끈하게 입고 싶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경쟁심부터 경쟁심 등등한 그 포괄적인 의미의 감정적 동요 같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경쟁심이든 자아 동기가 그렇죠. 부여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네. 그 자체도 다양성에 포함된다. 아, 그 자체도 그러니까 그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각 개별적인 개인들은 얻는 것조차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다른데 어쨌든 그걸 굳이 좀 대면 접촉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니까요. 네, 왜냐면 다른 약간 말로 하자면 왜냐면 이 책이 어쨌든 요런 일종의 학술지 같은 그렇죠. 책이 예. 사람끼리 만나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게 약간 그런 잘못돼 들으면은 개념 자체가 약간 저 멀리 가는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아니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매뉴얼적으로 뭔가 학자라면 계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들리냐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니 진짜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다라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미의 감정적인 동요와 실제적인 동기부여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인들을 추인한다. 그것이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어떤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의 이상을 뛰어넘는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글레이저의 관점은 네.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대면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밀집해 있는 도시가 살아나더라. 결과를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험론적으로. 예.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감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감정적 추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학적으로 좀 더 약간 좀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왜냐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니까. 보통 그럴 때 학자가 그 하나하나 계측을 하면 좋은데 네. 못할 때 용어를 하나 만들죠. 대면 접촉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용어 시그니처를 만들고 넘어가죠. 아, 이 문과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뜻밖의 곳에 가서 헤매고 이렇게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나가죠. 자, 물뚱님 디트로이트는 망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아니, 왜냐면은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처럼 몰려있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그럼 역시나 대면 접촉이라는 상식이 일어나는 어떤 행위일 텐데. 그렇죠. 그럼 그 디트로이트는 그 대면 접촉에서 무엇이 실패한 것인가요? 디트로이트는 네.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어떤 정보나 기술의 전달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예. 주어진 역할이 너무 단순해서 노동이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인력의 질이나 종류가 균질화됐다. 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뭐 마치 이건 그거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에서 부속화가 되느냐. 그렇죠. 일종의 창의력이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개발해 나갈 추동력을 주게 할 수 있을 의미의 대면 접촉이라는 의미가 더 그렇죠. 맞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자유롭고 네.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 발생하는 그죠. 현상. 그렇게 봐야 되는데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을 정형화시켜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도시가 망해갔다라고 네.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뉴욕은 최초의 항만도시를 출발했다가 나중에 뉴욕도 생산기지로 탈바꿈을 합니다. 뉴욕이 잡은 생산업의 그 종류는 섬유 산업이었어요. 사과가 아니고요. 섬유입니다. 깜짝이야. 네. 그 섬유 산업도 전형적인 그 2차 산업이죠. 네. 그거는 네. 막 세계적인 사실 뭐 뉴욕이 패션에 선두에 서 있던 것도 이 섬유 산업에 의존한 게 컸는데 뉴욕은 섬유 산업을 일찍 포기합니다. 포기를 한 거예요, 예. 일부러. 빠르게 버립니다. 아니, 그 전략적인 섬유 선택이었나요? 산업이 쇠퇴하니까 아, 네. 쇠퇴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 살려보려고 있지 아니하고. 붙잡고 그러지를 않고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뉴욕에 학교를 유치하고 그 학교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뉴욕에서 은행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금융이잖아요. 월스트리트. 네. 이런 거.
악의 제국 같이 돼버렸죠. 그렇죠. 숫자 뻥튀기. 그렇지만 그 악의 제국이 네. 사실은 미국의 절반 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뉴욕은 그렇게 생산업에서 2차 산업에서 발빠르게 서비스업, 금융업은 서비스에 포함되죠. 네. 3차 산업으로 전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수학과 출신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뭐 선물 거래라든가 아니면 무슨 모기지론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네. 그래서 제3세계를 착취하고 착취하는데 이제 그때 그게 굉장히 그 멋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위험을 거래할 줄 아는 자본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좀 말은 멋있는데 되게 낭만적이네요. 사실은 진짜 저 망해가는 사람들의 잔돈푼까지 싹싹 긁어가는 우리 집 석갈에 빠지는 줄 모르고 되게 멋있네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여정부 때도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예. 그거는 그 미국식 신자유주의화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장렬한 몰락의 그렇죠. 완전히 몰라겠죠. 장렬한 몰락의 그 네이밍이 참 동북아 금융화부라니. 예, 그렇게 뉴욕은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의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교류되는 밀집된 도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라는 같은 중요한 산업 기지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뉴욕 도시 자체는 네. 그 월스트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살아나냐면 관광 산업으로 살아납니다. 아. 거기에 브로드웨이에 상영되는 그 극단의 연극들 네. 초창기에는 뉴욕에 또는 근처에 있는 도시들의 지식인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브로드웨이는 3분의 2, 70% 이상이 관광객들이 오는 겁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광객이 너무 맨날 많으니까 걸려 있으니까 또. 자기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은 이 도시의 생존 전략인 역동성과 다양성을 끝까지 지켜낸 도시로 남는 거고 디트로이트는 그 판단을 실패하면서 몰락한 도시의 사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도시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그건 이제 그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놓고 도시의 생존을 기준으로 본 거지. 그렇죠. 그 말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2차 산업을 버리고 3차 산업으로 뉴욕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참여정부가 실패한 요인 중에도 하나인데 동북아 금융화부 막 이런 거. 그렇죠. 3차 산업 하겠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매출 규모나 순위 구조만 따지면 3차 산업이 나라 먹여 살릴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남의 회사 그냥 그 숫자 조작해가지고 막 세워졌다 없앴다. 뭐 사고 팔고 막 M&A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막 왕따시 뚜둥 생겼어요. 이렇게 보지만 실제 산업 구조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 어느 것이 더 건전하냐라고 하면 2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2차 산업이 보장하는 인력은 그 직업의 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다. 자동차라고 하면 타이어 만드는 사람 기본 10만 명.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기본 10만 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 시장이 쓰고 형성이 네. 엄청난 그 인력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는 문제라는 거지. 그 문제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네.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뉴욕처럼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이하면서 모든 도시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산업의 규모로 봐서는 뭐 도시가 예를 들어 10개의 대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네. 그러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이하는 것은 그중에 한두 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쇠퇴하게 된다. 그럼 이제 아니, 뉴욕 외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이를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선 미국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전이를 한 도시도 예. 2차에서 3차로 갈 때 그럼 2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가는 버리고 거잖아요. 가는 겁니다. 네. 예. 그 사람들은 낙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뉴욕을 제외한 다른 도시가 몰락하고 뉴욕만 살아남게 된 원인, 그거를 기존의 그 경제학자들은 아주 손쉽게 그거는 단순하다. 미국 사회의 2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그만큼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서 그런 거다. 아웃소싱을 해서 그렇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이게 계량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망하면서 네.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해외에 어딘가에 울산이든 상하이든 이런 데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는가. 울산이나 상하이가 디트로이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생산성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만 명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죠. 네. 해외로 옮기는데 단순히 미국에서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구나. 외국에서 보기엔 일자리가 우리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옮기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있었다. 글로벌하게 본다면. 예, 그렇죠. 그리고 3차 산업으로 가서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도 3차 산업은 애초에 일자리를 다량으로 공급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월스트리트의 은행가가 10만 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낙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왜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결국 이 낙오에 대한 얘기가 예.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낙오자들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걸 얘기할 때 결국 그 낙오에 대한 부분을 은근슬쩍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낙오되는 지점을 어떤 경제학자나 어떤 평론가도 대놓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언급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슬그머니 묻어버립니다. 그 낙오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예. 그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예. 그 정부 정책이 그랬어요. 그렇죠. 낙오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서로 아프니까 네. 인간적으로 안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 그럼 뉴욕 얘기 잠깐만 더 할게요. 예. 그럼 3차 금융산업 도시로 뉴욕이 살아남았대. 도시는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 낙오된 사람들 2차 산업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는 감소했잖아요. 예. 일자리가 감소하면 임금이 떨어지죠.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감소하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임금은 떨어지죠. 임금은 떨어지죠. 예. 임금은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떨어지고 그 금융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니까 거액을 벌죠. 거액을 버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양극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뉴욕의 생존에 살아남는 과정에서 그 나오는 네. 거죠. 그 현상이 슬슬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의 최근에 가장 대가는 그 토마 피케티였죠. 네. 그 21세기 자본론 뭐 해가지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덕후의 금자탑이죠. 아이고, 진짜 금자탑이야. 덕후의 금자탑이죠. 대박이더라 진짜 진짜. 놀라워요. 그거. 그러면서 그 토마 피케티는 그 책에서 인간 계산기야.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만 딱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냥.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화를 내는 거지. 본인은 그냥 데이터만 뚝 던져주고 그냥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승리. 근데 그게 팩트 폭력 같은데. 그죠.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죠. 네. 사실 기존에는 그렇죠. 뭐 맞아요. 분석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데 이제 그 피게트는 그 공식에 컴퓨터가 계산할 공식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그렇죠. 사람인 거지. 그것을 다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유럽의 굉장히 선진화된 기록 문화. 데이터가 다 널려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아무도 모아서 한번 뭘 그려볼 생각을 안 했는데 피케티는 그걸 다 직접 모았다. 아 유럽 특히 독일 대박이죠. 엄청나죠. 예. 역시 세상은 어떤 덕후가 바꾸는군요. 그럼요. 네. 어떤 금자탑을 세웠는데 그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이 자본주의 세계에는 소득과 부는 양극화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편중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뉴욕과 디트로이트 사례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2차 산업 종사자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 60년대부터 7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죠. 네네. 근데 그 어느 순간 정체에 빠지면서 그 이후로는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물가는 높아지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망해가는 때였죠. 아, 예. 예.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디트로이트뿐 아니라 뉴욕의 섬유 산업도 망하고 또 다른 도시의 무슨 철광도 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러는 것과 동시에 2차 산업 종사자의 소득이 줄면서 그 소득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슷한 숫자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 괜찮은데 소수의. 3차 산업 금융업에 종사하는 극히 소수의 몇백 명, 몇천 명한테 몰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의 편중화가 가속된다라는 말은 아주 당연한 얘기죠.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투님 예. 지금 미국의 중산층도 붕괴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얼추.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선망의 눈으로 어렸을 때 봤던 미국 영화들 있죠. 그렇죠. 드라마 보면은 E.T.라든지 백투더 퓨처라든지 하면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굉장히 안정된 예. 교회. 교외에 집. 집들이 나오는데 그 기본 모델들이 디트로이트 같은 생산 도시들 있죠. 그렇죠. 2차 생산 도시들의 노동자가 사는 주거지. 요게 기본 디폴트로 설정값이 돼 있었어요. 그죠. 교회 전원주택에 차 하나에 개, 그리고 잔디, 혹은 정원. 두 대. 엄마가 모는 좀 낡은 차 하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집안에 아버지는 좀 깔끔한 승용차, 네. 엄마는 외건 같은 거. 네. 엄마는 그렇죠. 외건, 예, 예. 아빠는 그 세단. 쇼핑하러 갈 때 쓰는 거. 그리고 이건 집안은 이제 자동화된 예. 전자기기, 맞아요. 가전제품. 이게 핵심이죠. 예. E.T. 같은 영화를 어렸을 때 봤을 때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꿈 같죠. E.T.를 보는 것도 꿈 같지만 그럼요. 아니 자전거 타고 하늘을 나는데 꿈같지. 꿈 같지만 그 삶의 조건들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것 같은데 백투더 퓨처에도 그런 데가 나오고. 그럼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동네 바로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그런 전형적인 미국 동네들 있잖아요.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산층 동네들이 지금 뭐
지금 폐허가 된 곳도 되게 많고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이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중산층들에게 진짜 강력한 충격을 준 게 그 2008년, 2009년 그때 미국의 금융위기,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빼앗기고 네. 막 난민이 돼가지고 텐트촌에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했던 차로 그냥 거죠. 살고 예. 차에 살고 모텔에 살고. 이게 흐름이 있는 게 영화를 보셔도 알지는 게 8, 90년대 영화를 보면 빅이라든가 네. E.T.라든가 말씀하신 거 다 배경이 거기예요. 그렇죠. 소년이나 소녀 혹은 어른이나 그 교회의 그 중산 거기서 나오는데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배경이 거의 사라져요. 완전 섹스앤더시티 완전 도시 도시거나, 내부던가 네. 완전히 시골이든가 어떤 그런 특이점을 찾아다니지 그런 배경 왜냐면 그게 서서히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게 안정된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왜 배경을 삭제하려고 만들어낸 배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대충 주인공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뭐 하는 사람 이런 설정 얘기해주기 귀찮잖아. 그럴 때 그냥 안정된 보여주면. 안정된 중산층 동네 하면 설정이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 배경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 글레이저는 어떤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차 산업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게 뭐 해외와의 경쟁력 상실로 이든 설명하기 됐든 뭐 네, 어쨌든 네. 간에 일자리는 줄어가고 있고 3차 산업은 변모해 간다.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다 설명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3차 산업의 그늘인데 예. 저기 제가 마물극장에 나가서 얘기할 때 1인 합함 얘기할 때 말이죠. 예. 그때 이제 초반에 영국 노동계층의 몰락을 저희가 살짝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물뚱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초 총리, 네. 대초 총리가 영국의 경제 체질을 2차 산업에서 금융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국가 경제 자체는 건져냈는데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그 나고자들, 그렇죠. 그 나고자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노동자 어. 계급의 다수가 낙오해버렸죠. 예, 그 나고자들이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2000년대 21세기 들어오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네. 그런 변화 속에서 도시, 미국의 대도시들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것 말고도 결국 생산기지와 도시가 연계되어 있던 그런 전통적인 관습이 소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생산 기지였는데 네. 더 이상 생산 기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도시의 개념이 이제는 생산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도시는 소비를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예. 도시는 다 뭔가 와서 먹고 극장이나 연극을 네. 구경하고 쇼핑을 하고 뭐 이런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쓰고 옛날에, 즐기는 곳. 예. 근데 문제는 그 도시가 소비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도시의 소비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느냐. 소비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풍경이 옛날에 60, 70년대 서울은 말하자면 그 미싱사들이 네. 남대문 거기 청계천. 피복공단에서 청계천 거기서 네. 막 24시간 막 노동하고 있고 생선이죠. 구로공단에서는 연기가 막 하루 계속 종일 막 그 금속 망치 소리 나오고 망치 소리 나고 그다음에 청계천 아직도 공업사들 굉장히 많아요. 정밀기계 갖다 놓은. 전국에 공구를 공급하는 지역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서울은 솔직히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일단 영 하나도 안 없지는 보고. 않는데요. 예. 되게 드물죠. 아주 구석에 가보면 몇 개씩 있어요. 교외에 있거나 지방 소도시나 예. 아니면 아예 산 속에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 서울은 어떨까 하고 왔지만 실제 기숙하면서 합숙하면서 일하는 곳은 화성시. 너무 공기가 좋은 곳이죠. 산 속에 기숙사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거기서 생산된 걸 우린 소비하면서 그러니까 도시는 생산의 기능은 좀 사라지고 이제 소비 공간으로서만 도시가 남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글레이저는 오히려 미래의 도시에서는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소비성을 확대해야 된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소비 여력이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있느냐 그 질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은 도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도시 덕후예요. 도시 덕후.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한다. 쾌락을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일단 이 사람은 소비의 공간으로서 도시가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소비 공간으로서 사람을 끌어들이면 네. 그 사람들 사이에 또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가 벌어지면서 대면 도시에 접촉이 일어난다. 다양성과 역동성이 생길 것이다. 아. 이러고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낭만적인. 네. 아니 그 네. 낭만성을 지금 물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풀어볼게요. 이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도시의 승리라는 말은 이 저자가 도시가 승리해야 한다는 단위로 지어진 제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도시 덕후예요. 근데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를 보고 관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도시, 살아남는 도시의 조건을 본 거예요. 근데 애정을 가지고 봤지만 여기 도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도시의 흥망성쇠는 막 보면 재밌는 거 있잖아. 흥미롭고 설레는 구경거리지 도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봤을 때 느꼈던 점은 아까 제가 왜 대면 접촉 얘기
거기서 이제 좀 살짝 물고 늘어졌냐면 결론이랑 연결해서 느껴지는 이 저자의 어떤 그런 되게 낭만적인 태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 네. 태도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태도 때문에 이런 류의 서적들이 흔히 약간은 빠지기 쉬운 함정에 한 반발짝쯤 걸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반발짝 이상이에요. 물론 예. 여지없이 빠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근데 그 나갈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이 사람이. 왜 홈 스위트 홈처럼 시티 스위트 시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의 마무리를 낭만적 지은 그런 구호라든가 그런 맥락. 왜냐하면 사실 이런 류의 그 대면 접촉이라든가 아까 뭐 역동적인 뭐 이런 류의 표 수사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학자가 쓰기엔 조금 민망한 단어, 부끄러운 단어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동물 사진가인데 사자가 너무 멋있고 사자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사자를 막 찍는데 네. 사자가 하이에나보다 나한테 더 멋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사자가 하이에나보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하이에나 무리들 사는데 막 괜히 사냥감이 독타고 막 이럴 수도 있는지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책의 서문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같은 거를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살짝 흥분을 해요. 아테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닌 거지. 예, 똑같은 눈으로 뉴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뉴욕이 성공했어. 너무 멋있어. 그때 아테네 같은 예. 느낌으로. 그러면서 다른 도시도 뉴욕처럼 멋지고 즐거운 도시가 되면 살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좀 결국 도시 인력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인력도 도시의 조건으로서 인력의 다양성을 얘기하지. 그렇죠. 낙오되는 사람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 요거는 사람이 좀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하죠. 디트로이트에 그 20만 명을 고용한 포드 공장이 몰락하면서 20만 명이 낙오하는데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오직 도시만 보는 거지. 당연하죠. 왜냐 아테네가 몰락할 때 아테네 시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 관심 없거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도시의 흥망성쇠는 굉장히 흥미롭게 나와요. 확실히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이 책이 거의 500쪽 가까이 되는 책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 나중에 가니까. 배고 자야 되는 그러니까 수준이에요. 이 사람의 태도가 이성까지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감정은 완전히 좀 뭐랄까 감정은 좀 위험한 단계까지 있는데 달큰달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경계선까지 있다. 왜냐하면 이 제목과 책의 분량을 봤을 때 우리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의도적으로 좀 누락시킨 그런 류의 걸 모두 포함한 의미의 도시의 생태보고서 같은 게 조금 기대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살짝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500쪽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할 말이 많다. 또 벽에다가 그 오래된 도시들을 네. 다 정리해서 벽에 딱 걸어놓고 불평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벅차오르는. 전 이 사람한테 그 세계 유명 과거 도시들 있죠. 그러니까요. 고대 도시들 전 미니어처 소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구글어스 매니아. 아테네 뭐야. 구글어스 맨날. 도시 스노우볼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도시 자체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도시의 창조자이자 주거자이자 혹은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이비티에이트한 개인들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 서평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 책에 대해서 세계화 옹호론자의 모습을 띈다. 한겨레 신문의 입장에선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 봤던 그런 생태 보고서를 안 텐데 전 사실 오히려 그건 좀 너무 나갔고 너무 나았지.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 이른바 그 덕후 중에 가장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집중도가 높은 덕후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철덕이 있어요. 철도 덕후. 소리만 들어도 그죠. 요토선 들어오는 소리. 철떡하고 저 항덕. 그죠? 예. 요런 쪽에 특히나 그 교통수단과 네트워크 쪽에 집중하는 덕후들인데 네. 요 덕후는 사실 그 어떤 그 밑에 쌓여있는 사회적 인프라 이면 이런 걸 보지는 않아요. 그것의 조직도와 그것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 거에 대한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굉장한 그 선망인데 약간 이분의 책이 철덕스러운 그런 맞아요. 그런 그쪽이에요. 류의 그쪽스러운 느낌으으로 덕후의 도덕이다. 어떤 덕력이 집중돼 있다. 그런 거죠. 철도 덕후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생각하지 않죠. 네. 똑같습니다. 이 글레이저도 도시에서 밀려난 낙오된 인간들에 대한 애정이나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전 그 도시에 살기 관심 힘든 바뀌니까. 노동자라든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근데 네.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미국의 대도시가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 방향은 이 사람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건 또 이 사람 또 그 워낙 통섭을 잘했으니까. 냉정하니까 예. 이 도시가 변하는 모습을 진짜 정확하게 다 모아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지침을 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건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자체가 내 새끼니까요. 어떻게든 도시는 잘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도시를 굉장한 미적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미술품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심시티에서 네. 3차원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그 심시티. 안에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을 우리에게 남은 문제를 보면 자 생산직 인력은 도시에서 줄고 있고
도시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네. 생산은 줄었는데 예. 소비는 늘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귀농도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도시에서 직업이 없어요? 그럼 도시는 질 낮은 직업 종사잖아. 알바생 같은 혹은 백수에게 소비를 강요하는 우리 돈 안 쓰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는 감옥인가? 그렇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솔직히 자동차는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자동차 노동자들은 줄고 있어. 맞습니다. 이 기계 자동화가 불러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과 같이 우리 내일 3부에서 이 현상을 보다 심화해서 이 책에서 개인이 빠져 있었잖아요. 심화해서 우리는 개인에 대한 얘기, 우리 얘기, 그리고 어떤 뭐 진보적 의지에 관한 얘기를 3부에서 이끌어내 보도록 하고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문화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오늘의 셀럽. 오늘의 셀럽 물뚝심송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